안녕하세요. 덕골입니다. 하늘바이오파마 기업 리포트가 새로 올라온 게 있어서요. 리포트까지는 아니고 미래에셋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뤘는데 이 김승민 연구원님께서 다뤄주신 거거든요. 감사하게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바이오파마가 뭐 중점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내용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하늘바이오파마가 면역, 염증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언급이 된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 많이 빠졌죠. 하늘바이오파마가 조금 많이 밀렸고 알테오젠이나 펩트론에 비해선 좀 덜 밀렸는데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알테오젠과 펩트론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사랑하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알테오젠과 펩트론에 대한 얘기들은 너무 많이 오갔고요. 그때 제가 간혹 채팅방에 글을 올릴 때 비싼 종목은 조금 팔아도 된다. 이게 너무 다들 좋게 좋게만 보고 있으니 비싼 종목은 조금 팔아도 되고 대신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을 조금 사놓으면 수익 실현도 하면서 자산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좀 되고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것도 뭐 지나온 과거니까 저도 내가 말했제라는 해제 코너로라고 자꾸 표현을 해주시는데 제가 뭐 맨날 맞는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도 뭐 알테오젠이 더 갈 수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떨어질 수도 있었고 뭐 확률은 반반이었지만 아무튼 제가 이번 알테오젠이나 펩트론의 상황을 보고 느낀 건 첫 번째는 모든 투자는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판단해서 해야 된다 였습니다. 주변에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기업 전망에 밝으시고 그쪽 계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기업의 주가는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내용이나 펀더멘털이나 기술적 측면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차이를 느끼기도 뭐 이렇게 차이를 측정하기도 힘든 만큼 훨씬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주가는 그거대로 가진 않거든요. 주가는 개인의 심리와 시장 상황, 금리, 전반적인 금융에 대한 상황, 그 섹터에 대한 분위기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주식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고 기술력이 좋고 회사가 좋고 하더라도 항상 상승만은 하지 않습니다. 하락이 오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째로 느낀 거는 참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알테오젠이 펩트론 같은 게 막 유명해졌을 때 그때 그 장기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높은 비중이 올라왔을 때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하기 힘들죠. 많이 안 올랐으니까. 다 높아진 가격에 사셨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뭐 5만원, 6만원씩부터 모아가셨던 분들은 그때 그냥 지켜보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오늘이나 어제나 아마 사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쌀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알테오젠이 30만원, 40만원, 머크의 SC 변경이다, ADC 계약 추가 체결이다, 호재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더 간다 하고 사시는 거는 사실 좋은 회사는 맞지만 비싼 가격에 사신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사실 이거를 더 모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냐 없으시냐는 본인이 공부를 얼마나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에 따라질 거고 또 주식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올은 딱히 이슈가 오늘도 있었던 건 아니죠, 역시나. 그리고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약세로 인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더 사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그분들은 다 장기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진 않아서 사지는 못했지만, 미스터마켓이 지금 호가를 싸게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기업 가치가 거의 임상이 진행이 덜 됐을 때, 그러니까 확장 임상을 한다라고 발표하기 전의 상황, 그냥 IMVT140 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이 성공하고 나서의 앞으로 확장한대 라고 했던 상황의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펀더멘털이 더 개선이 됐거든요. 5개 임상을 내년 1분기, 2025년 1분기까지 4개에서 5개 3상행 임상을 들어간다라고까지 이뮤노반테에서 IND 승인, FDA 5개라고 했던 것 같아요.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인데 그 전의 상황까지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미스터마켓이 좀 호가를 싸게 제시한다, 되게 매력적이다, 사고 싶다라는 가격이었습니다. 현금이 좀 없어서 아쉬웠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서두는 이걸로, 오늘 장 정리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일단 보고서를 좀 볼게요. 일단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김승민 연구원님은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셨고요. 넘겨보면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 분석에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탑픽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종근당 이렇게 3개의 종목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쭉 읽어보면 여기는 상업화된 약물에 대한 내용들이랑 종근당에서, 그러니까 탑픽스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주목해야 될 건 이 염증 면역 부문이라는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염증 면역 부분에서 FcRn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 있는 IMVT1402 원개발사 한올바이오파마가 써 있고,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 이뮤노반트는 IMVT1402의 첫 번째 허가를 위한 임상 그레이브스병 진입이 올해 말까지 예정되어 있고, 2개에서 5개, 지금 5개라고 승인이 났어요. 이게 아마 쓰신지 올 11월 초에 쓰셨나봐요. 그러면 이게 좀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5개 적응증 허가를 위한 임상 진입이 25년 1분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토클리맙 1401번이죠. 1401번 바토클리맙의 중증 근무력증 3상 데이터랑 다발성 신경병증 CIDP 2비상 데이터도 25년 1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간단히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뒷페이지를 쭉 넘겨보시면 SK바이오팜 유한양행 관련 내용 셀트리온 나오고요. 생산에 대해서는 생물보안법 설명 나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 항암제 나오는데 이쪽은 한올이랑 많이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면역염증 섹터네요.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면역질환의 강자 에브비. 에브비가 면역질환 치료제의 강자죠. 휴미라를 만든 회사고, 휴미라가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등을 수년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면역염증 시장이 커요. 항암제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서 되게 큽니다. 존슨앤존슨의 면역염증 부문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IL-4나 13, 듀피젠트라는 아토피 기반으로 사노피 치료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IL-4와 13은 저희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FcRn 저해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겟을 하는 질환에 대한 기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충분히 이 보고서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세 번째는 IL-17 탈츠 건선이란 질환에, 그 다음에 JAK 올루미먼트, 이게 RA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데, 이것도 이제 타겟을 얘기하는 거예요. IL-13 앱그리스 아토피에 관한 질병, 그 다음에 IL-23 옴보라는 또 그 타겟 IBD, 염증성 장질환일 거예요, 아마 IBD가.
기반의 릴리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라릴리도 면역 염증에 관한 관심이 있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밑에 표를 보시면 간단히 보시면 참고만 하세요. 이게 일단 뭐 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분기 매출 추이를 나타낸 거고, 그래프를 보시면 뭐 상승하고 있는 약들도 있고 떨어지고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 주황색 큰 글씨로 면역 염증 부문의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라고 써 있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면역 염증 부문에 대해서 대기업, 대형 제약사들이 그 약품들이 특허 기간이 거의 종료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점을 보시면 자가면역 질환의 TNF 알파 계열. 그러니까 이것도 그 타겟하는 그 기존의 이름입니다. TNF 알파 계열,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이라는 상품이 3개가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아예. 그리고 인터루킨, 스텔라라 등 계열의 특허 만료로 신규 타겟 MA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TNF 알파 계열과 인터루킨 계열의 약물들이 다 특허가 만료돼서, 이제 특허가 만료됐다는 거는 이 신약을 복제할 수 있는, 그 용어로 바이오시밀러라 그러거든요. 신약을 복제해서 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잖아요. 이 특허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약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휴미라나 레미케이드나 엠브렐이나 여기 써있는 약물들은 특허가 끝나서 이제 더 값싼 가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약을 개발했던 대형 제약사들은 그 수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됐다는 거는 수익이 곧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TNF 알파 계열과 인터루킨 계열은 특허가 만료됐으니 우리는 신규 타겟, 그러니까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다른 타겟의 약물을 본인들이 개발을 하던가 개발이 되어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던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규 타겟 M&A, 임수합병이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존슨앤존슨, 레미케이드, 심포니, 스텔라라, 트램피아에 이어 후속 면역질환 블록버스터로 FcRN의 니포칼리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25년에 스텔라라가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시밀러 회사들이 이제 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신규 면역 질환의 신규 타겟을 뭘로 했냐? FcRN을 정했다. 그래서 저희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쟁 약물이라고 하면서 제가 니포칼리맙을 항상 말씀을 드렸죠. 니포칼리맙을 존슨앤존슨이 개발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게 존슨앤존슨이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하던 물질을 얀센을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니포칼리맙이라는 물질을 존슨앤존슨이 가져오게 됐고, 그게 한 3, 4년 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존슨앤존슨은 이 스텔라라 특허 만료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있었을 때 그 2, 3년 전에 타겟을 뭘로 정했냐? FcRN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니포칼리맙을 인수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 에브비는 23년 휴미라 특허 만료로 매출액이 급감했다. 왜? 특허 만료가 됐으니까 바이오시밀러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비싼 신약을 쓰는 게 아니라 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동등한 효과를 내는 바이오시밀러 약품들을 쓸 수 있게 돼서 에브비는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속 아이템 스카이리지와 림보큐로 집중을 했다. 후기 단계 면역 파이프라인이 부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비가 지금 휴미라 특허 만료로 매출액이 떨어졌는데 후속 아이템으로 스카이리지 IL23이라 그랬잖아요. IL23은 저 두 번째 점에 보면 스텔라라 IL12랑 23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된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림보큐, JAK 저해제도 이미 시장에 들어온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들어온 약물들에 대해서 에브비가 휴미라가 지금 특허 만료로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이미 시장에 들어왔지만 어쩔 수 없이 스카이리지랑 림보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밑에 써있는 후기 단계 면역 질환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FcRN이라는 후기 단계 면역 질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존슨앤존슨은 FcRN을 밀고 있는 거고, 에브비는
이 사람 에브비 회사는 이제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 이게 각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경쟁이 뚜렷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카이리즈랑 림보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브비가 면역 질환에 더 힘을 쏟으려면 어느 회사든 인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일단 약물들을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대형 제약사들이 면역 염증에 관한 치료제가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미라가 전 세계에서 매출 의약품 1등을 차지할 만큼 면역 염증 질환에 대한 그 수요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기하기 힘든 시장이에요. 그만큼 경쟁도 높지만 이게 또 임상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증명을 또 해야 되고 대형 제약사에서 신약을 개발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진전이 돼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돼서 지금 특허가 만료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인수합병이 면역질환 치료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김승민 연구원님이 이제 IMVT1402번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거예요. 여기 오타가 좀 나 있는데 IMVT1402번 첫 번째 점에는 IMVT1402번입니다. 기대 이상의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이 됐어요. 임상 1상에서.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거는 FcRn 저해제라는 클래스 중에 최고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300mg 반복 투여 시에 63%의 IgG 감소 효능을 확인했다. 이 IgG 감소 효능에 따라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효능이 얼마나 뚜렷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뮤노반트랑 로이반트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물질이 IgG의 감소율에 따라서 질병의 진행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를 어느 컨퍼런스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부민 저해가 없었고, 그러니까 IMVT1402를 반복해서 넣었을 때도 알부민에 대한 저해가 없었고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SC제형 집에서 주사로 3초에서 5초 정도면 그 주사를 주입을 할 수 있는 SC제형이라는 장점도 보유했고 편리성을 보유했다는 거죠. 600mg 반복 투여에는 회사는 마이너스 74% 중반 IgG 감소 달성. 그러니까 300ml 때는 두 번째 줄에 63% 감소인데 2배인 600ml 넣었을 때는 70% 중반까지 IgG 감소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는 이제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는 300ml만 넣어도 효과가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요. 심한 환자는 600ml까지 늘려서 반복 투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 투여를 해도 부작용이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알제넥스 마이너스 70%, 존슨앤존스 마이너스 80%, UCB 마이너스 50% 이렇게 밑에 VS에서 돼 있는데, 알제넥스는 일단은 SC제형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할로자임이라는 회사를 중간에 껴서 인핸스 기술이라고 하는데, 알제넥스가 원래는 정맥주사 제형이라서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 침대에 누워서 2시간 동안 맞고 있어야 돼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근데 그거를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그 주사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줄게 해서 바꿨습니다. 근데 용량이 너무 커요. 부피가 너무 커서 집에서 못 맞아요. 알제넥스 양은 병원 가서 주사바늘 꽂고 맞아야 돼요. 시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2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돼 있는데 병원에 가서 맞아야 돼요. 부피가 커서 집에서 못 맞아요. 그래서 SC 제형이긴 하나 한올보다는 편의성에서 월등히 뒤진다. 그 IgG 감소 정도가 70%라고 나왔는데 사실 부작용도 없어요. 알제넥스는. 근데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도 없고요. 알제넥스는 정용량, 몸무게에 따른 정용량을 넣어야 됩니다. 그 존슨앤존슨은 80%라고 되어 있는데 존슨앤존슨은 부작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 이슈를 해소를 하지 못해서,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지금 정맥 주사 제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면에서 뒤처지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을 많이 못했고 부작용 때문에 많은 용량을 주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뮤노반트보다 좀 많이 뒤처지고 있고, UCB는 50%면 말할 것도 없죠. IgG 감소 효능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50%면 말 다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추가이라는 회사랑 로슈라는 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IL6라는 기전에 대한 안티바디, 항체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위한 IL-6 기전을 노리는 엔스프린이라는 약물명으로 프로젝트명으로 GMG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이점 정도가 기대 이하로 발표가 나서 그때 추가이 제약사였나요? 그 주식이 엄청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날. 그리고 두 번째 주를 보시면 5월 29일 날, 올해 5월 29일 날 R&D 데이를 통해서 바이오헤븐이라는 제약사가 IgG 디그레이더라는 약물을 개발을 해서 인간을 상대로 임상 1상을 시행을 했는데 예비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린 게 있긴 하거든요. 예비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코호트 4에서 96시간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IgG가 37% 정도 감소가 된 거예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뮤노반트는 600mg을 한 2주 동안 넣었을 때 한 70% 중반 정도의 감소가 나왔거든요. 근데 바이오헤븐 IgG 디그레이더는 96시간이면 4일이죠. 4일 만에 37% 감소가 됐으니까 많이 감소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전임상, 동물임상, 침팬치나 뭐 영장류 동물에 똑같은 걸 넣었을 때 7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임상 1상을 인간에게 진행하면서 같은 시간대 대비 37%밖에 감소가 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영장류에서는 70%가 감소를 했으면 사람한테는 적어도 한 5, 60%는 감소가 됐어야 되는데 37%밖에 감소가 안 됐어?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데 하고 그날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오헤븐이 연말에 아마 IgG 감소량에 대한 이 임상 1상 결과를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아마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는 있어요. 이게 왜냐면 IgG가 감소를 하긴 했으니까 갖고는 있는데 이게 한번 투여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더 줄어들진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효과가 확 좋아야 사실 그 이뮤노반트의 약물도 처음 1주, 2주 때 효과가 확 좋아지고 3주, 4주 때는 서서히 감소하거든요. IgG가. 근데 이 지금 바이오헤븐에서 만든 약은 IgG가 처음 96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감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반복 투여를 한다 그래서 얘가 더 떨어질 거냐, 확 떨어질 거냐, 그게 의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처럼 처음에 딱 투여했을 때 IgG를 확 잡아먹어서 확 떨어진 다음에 300ml 때도 63%나 떨어졌는데 600ml 때는 그러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74% 중반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투여한다 그래서 그게 비례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이 투여한다 그래도 적당한 속도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바이오헤븐은 처음부터 37%니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5, 60%밖에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기대는 하고 있는데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결과 발표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연말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가장 같은 FcRn 계열에서는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 UCB에서 월등한 효과를 이뮤노반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경쟁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데 이 바이오헤븐이라는 회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뮤노반트보다 감소가 덜 나왔다. IgG가 좀 효과가 덜하다. 이 바이오헤븐이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거의 최고의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주요 이벤트를 내년 거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올해 말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피보탈 임상 진입이면 임상 3상이에요. 피보탈 임상과 레지스트레이셔널 임상이 있는데 피보탈 임상이나 레지스트레이셔널 임상이나 둘 다 3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좀 다른데 임상 3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24년 말에 이제 그레이브스병 임상 3상을 진입을 할 거고 내년 1분기 1Q25가 25년 1분기를 말하거든요. 3월까지 IMVT140이 피보탈 임상이 5건으로 아마 확정이 난 것 같아요. IND FDA에서 임상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바토클리맙 중증 근무력증 3상 데이터랑 CIDP 2상, 2비상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근데 중증 근무력증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성공을 할 것 같고 CIDP도 밑에 왼쪽에 표를 밑에 보시면 FcRn 타겟 의약품 개발사 시가총액 추이해서
검은색 두꺼운 선이 알제넥스 경쟁사 지금 제일 선두에 있는 알제넥스에 대한 시가총액 그래프거든요. 근데 오른쪽 부분 보시면 CIDP 치료제 비브그라트 FDA 승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CIDP라는 질환에서 FcRn 저해제의 원리가 증명이 됐고 안정성이 증명이 됐으니 FDA가 승인을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올도 이뮤노반트도 CIDP 2비상 데이터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지금 25년 상반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뀌었죠. 25년 하반기로 바뀌었어요. 다토클리맙 갑상선 암병증 TED 3상 결과 데이터 발표가 있는데 이 갑상선 암병증은 잠깐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그레이브스병과 비슷한 병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한 분비로 그레이브스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또 나오는 거고요. 갑상선 암병증은 눈에 안구가 이제 튀어나오거나 하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갑상선 질환이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임상 2상에서 발표가 났어요. 근데 그럼 갑상선 암병증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중에 제가 증거 자료로 보여드릴 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진행된 갑상선 학회에서 이 이뮤노반트의 약물에 대한 데이터 결과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됐는데 임상을 진행한 박사님 한 분이 발표하실 때 그레이브스병에도 효과가 있고 갑상선 암병증, 눈에도 효과가 있는 약이 됐다. 그래서 이 그레이브스병은 사실 치료제가 1946년인가 방사선 요오드 방법이 나오고 난 이후로 뚜렷한 수술적 용법 말고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80년 만에 새로운 치료제가 생겼다라고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뮤노반트가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점을 보시면 IMVT 기업가치 상승 및 M&A 타겟 부상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 기업가치가 동반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바이오 헤븐에 대한 경쟁사에 대한 그런 위기감도 있을 뿐더러 지금 알제넥스는 계속해서 임상 승인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왜 그걸 안 하고 있냐거든요. 근데 이뮤노반트도 지금 내년이면 임상 확장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알제넥스와 비슷한 시가총액의 추이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올바이오파마 회사에서 열심히 만들어준 신약 물질의 꽃이 지금 피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여긴 알테오젠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금 길었는데 좋은 설명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말에도 최신 소식이나 아니면 추가 이벤트나 아니면 내용이 없으면 한올바이오파마 사업보고서 읽기 못했던 거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